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사랑스럽고 온순한 존재가 한때 악마의 직접적인 심부름꾼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던 시기부터 가장 어두운 마법의 상징이 되기까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검은 고양이가 어떻게 신성한 동물에서 중세 유럽의 주적으로 변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털복숭이 친구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몰락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고대 이집트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설치류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역할과 그들의 우아한 자태 때문에 크게 존경받았죠. 가정, 다산, 여성의 수호신인 바스테트 여신은 고양이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실수로라도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제 고양이들의 황금기, 그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섰다가 얼마나 깊이 추락할 운명이었는지 보여주는 그 시작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고대 이집트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지상의 신이나 다름없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숭배의 중심에는 강력한 여신 바스테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과 기쁨, 다산의 수호신이자 여성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바스테트는 고양이 머리를 한 우아한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여신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바스테트 여신의 지상 현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눈에서 신성한 지혜를, 그리고 우아한 몸짓에서는 바스테트 여신 자신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는 고양이를 극진히 대했으며 신전에서는 제물을 바치며 숭배했습니다. 고양이들은 가족을 악령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살아있는 부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심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경심은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성한 고양이가 죽으면 그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인간에게 행해지는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값비쌌습니다. 온 가족이 깊은 애도에 잠겼습니다. 슬픔의 표시로 사람들은 눈썹을 밀고 마치 가족을 잃은 듯 떠나간 반려묘를 애도했습니다. 고양이 미라는 값비싼 아마포에 쌓였고 보석으로 장식되었으며 때로는 고양이 모양을 한 특별한 석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십만 마리의 고양이 미라가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고양이는 네세로의 인도자이자 신성한 영혼을 담는 그릇이었으며 파라오와 동등하게 영원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검은색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검은 고양이는 종종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케메트라고 불렀던 검은색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연례범람이 가져다주는 비옥하고 기름진 검은 흙과 깊이 연관지어졌죠. 이 흙은 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사실상 문명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풍요, 재생, 그리고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그에 따라
2배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죠. 단순히 바스테트 여신의 화신을 넘어 번영과 안녕에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악함도 어둠과의 연관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적과 같았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미래의 미신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존경받던 동물들은 어떻게 나일강의 따사로운 해변을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세계 진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위대한 제국,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지극히 실용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서 신성한 존재를 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완벽하고 소리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사냥꾼의 모습이었죠. 거대한 도시, 곡식 창고, 그리고 수많은 배들을 가진 그들의 광대한 제국은 쥐와 생쥐라는 끊임없는 골칫거리에 시달렸습니다. 설치류들은 식량 비축량을 파괴하고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바로 이때 고양이는 없어서는 안 될 아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마의 군단병들과 상인들은 원정과 항해에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고양이들은 브리타니아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신으로 숭배받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귀중한 일꾼이자 수확물의 수호자, 그리고 집을 지키는 존재로 존경받았습니다. 비록 신성한 존재로서의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것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류에게 유익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유럽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면서 모든 이가 그들을 그저 털 많은 쥐잡이로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켈트족의 안개 낀 땅, 즉 오늘날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고대 설화 속에서 검은 고양이의 이미지에 처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캣 시, 캣 시트라는 이름의 존재에 대한 전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린 송아지만큼 거대한 검은 고양이로 묘사되었는데 가슴에는 단 하나의 하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저승에서 온 요정 페어리 같은 전설 속 존재였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캣시는 영혼을 훔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신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거두러 오기 전에 그 영혼을 훔쳐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인의 시신 옆에서는 특별한 밤샘 의식을 가졌고 요정 고양이를 게임과 수수께끼로 유인해 주의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럽 역사상 검은 고양이가 단순히 마법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뭔가 불길한 것과 결부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였을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이야기는 훗날 훨씬 더 거대하고 두려운 사상들의 비옥한 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음산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지는 끔찍한 증오로 변모했을까요? 이 과정의 촉매제는 유럽에서의 기독교 세력 강화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교 사상의 어떤 흔적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신앙들을 뿌리 뽑고 영적인 삶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블랙 PR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신성했던 모든 것, 그들의 신들, 의식, 상징들, 은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의 숭배의식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던 동물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프레이아나 로마의 디아나와 같은 여신들과 연관이 있던 고양이는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교회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옛 세계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풍요와 보호의 상징에서 이단의 상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마화 과정에는 고양이의 본래 성격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충성과 복종의 상징이었던 개와 달리 고양이는 언제나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독립성, 은밀함, 그리고 야행성은 중세 사람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고 소리 없이 움직이며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의 본능을 간직했습니다.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신의 개입이나 악마의 소행으로 설명되던 시대에 고양이의 이런 행동은 결코 무시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는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독립성은 신의 질서에 대한 오만함과 불복종으로 밤에 돌아다니는 행동은 어떤 비밀스럽고 죄악된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자유로웠기에 쉽게 비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중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고양이의 이미지는 마녀의 이미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신을 거부한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고양이처럼 밤의 장막 아래에서 활동했고 독립적이며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였죠. 이로 인해 검은 고양이가 단순히 마녀의 애완동물이 아닌 그녀의 패밀리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패밀리어는 동물의 모습을 한 영적인 조력자이자 어둠의 세계에서 온 첩자였습니다. 악마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주술을 돕기 위해 패밀리어를 부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이러한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그 검은색은 밤과 어둠을 상징했으며 소리 없는 움직임은 첩보 활동을 연상시켰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은 악마의 불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마녀들 스스로도 검은 고양이로 변신하여 몰래 집에 침투하고 저주를 걸며 아기들을 훔치고 다른 끔찍한 악행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믿음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녀의 조력자 영물로 알려진 이 불길한 형상은 유럽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수많은 동물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더 이상 단순한 검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를 위장한 악마, 사람들 곁에 살며 사탄의 첩자 노릇을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쥐를 잡기 위함이든 단순히 동물을 사랑해서든 고양이를 키우는 독신 여성, 특히 나이 든 여성은 자동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반려동물은 종교 재판에서 그녀에 대한 주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문당하며 자신의 고양이가 영물이며 고양이와 대화하고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반대로 마녀로 고발된 여성에게서 검은 고양이가 발견되면 이는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었고 고양이는 악마와의 계약을 상징하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민간의 미신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 최고위층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첼림 3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라마의 목소리라는 뜻의 Vox in Rama라는 이름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는 본래 독일 내 이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몇 줄의 내용은 고양이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서에는 이단자들이 행하던 비밀스러운 의식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검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집회에서
사탄의 직접적인 화신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검은 고양이에게 숭배를 바쳤다고 합니다.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그들은 고양이의 꼬리 밑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악마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수장의 공식 문서에서 검은 고양이가 악의 화신으로 명시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검은 고양이에 대한 대규모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교황 칙서의 여파는 끔찍했습니다. 교황의 칙령은 유럽 전역의 광신도들에게 행동 개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발적인 잔혹 행위에 불과했던 일들이 조직적인 박멸로 변모했습니다. 본격적인 고양이 사냥이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검은 고양이들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악마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방법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마녀와 함께 화형에 처해지고 자루에 담겨 물에 던져졌으며 심지어 축제 기간에는 교회 종탑에서 떨어뜨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중적 오락거리이자 악을 정화하는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전염병과 흉작으로 인해 사람들이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고양이가 그 역할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유럽은 피비린내, 나는 광기에 휩싸여 수세기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와 얽힌 가장 암울하고도 역설적인 이론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에게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고양이 학살이 인류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존재합니다. 설치류의 주요 천적인 고양이를 없앤 것이 결국 쥐들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 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쥐는 흑사병균에 감염된 벼룩의 주요 숙주이자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는 흑사병, 즉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팬데믹 중 하나가 덮쳤습니다. 이 재앙은 각기 다른 추정치에 따라 당시 유럽 인구의 최대 60%에 달하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물론 고양이 박멸만이 흑사병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엄청난 확산과 피해를 더욱 심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참으로 끔찍한 역설을 낳았습니다. 고양이의 모습 속에 악마가 깃들었다고 믿어 그들을 없애려던 시도가 오히려 지상의 진정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공포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암울한 시대. 바로 그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미신이 탄생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지르면 불운이 찾아온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오래된 미신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악마 혹은 그의 하수인인 마녀가 방금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고 어둠의 세력이 어딘가 가까이 있으며 어쩌면 이미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남 후에 즉시 몸을 돌려 다른 길로 가거나 더 나아가 집으로 돌아가 십자성호를 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공포는 집단 무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 수세기를 거쳐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검은 고양이를 보면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깨 너머로 침을 뱉거나 단추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광기가 드리운 길고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검은 고양이를 나쁘게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 대륙에서 검은 고양이들이 화형당할 때에도 라망슈 해협 건너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검은 고양이를 엄청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집에 검은 고양이가 있으면 가족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나쁜 일로부터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혼 여성이 검은 고양이를 선물 받으면 곧 많은 구원자가 생길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집 문턱에서 검은 고양이를 만나면 행복하고 오래가는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었죠.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인식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검은 고양이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같은 동물이 문화권에 따라 악마의 상징에서 행운의 전령까지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가장 미신을 많이 믿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바로 선원들이 검은 고양이를 특히나 사랑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는 그들에게 행운의 부적은 그야말로 금과 같았죠.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배의 가장 중요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첫째, 쥐와 생쥐를 잡아 식량을 망치고 중요한 밧줄을 갉아먹는 것을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검은 고양이가 배에 있으면 항해가 순조롭고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의 행동 자체가 일종의 기압계였습니다. 고양이가 활발하게 놀면 날씨가 좋을 것이고 재채기를 하면 비가 올 징조라고 생각했죠. 고양이는 너무나 소중한 승무원이었기에 고양이를 잃는 것은 최악의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선원들의 아내들 또한 집에 검은 고양이를 많이 키웠는데 육지에서 고양이가 무사하면 바다에 있는 남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나이들에게 검은 고양이는 악마가 아닌 진정한 수호 천사였습니다. 아쉽게도 일부 문화권의 긍정적인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뜩한 중세시대의 이미지가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대중문화, 특히 영화와 문학은 이러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널리 퍼뜨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녀가 나오는 어떤 동화나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거의 틀림없이 그녀 옆에는 초록색 눈을 번뜩이는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을 겁니다. 이 고정관념은 할로윈 기간에 유독 더 부각됩니다. 검은 고양이는 호박, 유령, 박쥐와 함께 이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엽서, 의상, 집안 장식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등을 웅크리고 적대적인 눈빛을 한 채 섬뜩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처럼 수세기 동안 책과 영화, 그리고 축제 소품들을 통해 오래된 미신은 계속 살아남아 이 동물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불길한 낙인은 오늘날에도 매우 현실적이고 슬픈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물보호소 직원들은 이른바 검은 고양이 증후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는 냉정하게도 검은 고양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입양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고 보호소 케이지 안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며 안타깝게도 안락사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검은 고양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알록달록한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검은 고양이의 외모를 단조롭거나 특징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검은 고양이는 사진 촬영이 어려워 보호소 웹사이트에 입양 공고 사진이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헬로윈이 다가오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집니다. 일부 보호소에서는 잔인한 장난이나 의식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검은 고양이의 입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미신이 남긴 비극적인 유산으로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오늘날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대의 흐름이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편견의 부당함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검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검은 고양이들을 지지하는 해시태그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주인들은 자신들의 새까만 반려묘 사진을 공유하며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장난기 넘치며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검은 고양이의 날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도 생겨나 보호소에 있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털 색깔이 동물의 성격이나 행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며 오래된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이 작은 표범들의 얼굴을 보노라면 그들의 어두웠던 역사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가 발행한 공식 문서가 사실상 특정 동물종 전체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요. 그 문서가 바로 1283년에 발표된 교황칙서 복스 인 라마 먹스 인 라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를 사탄 숭배와 악마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공식적인 입장이었죠. 한순간에 설치류를 잡는 유용한 동물이던 고양이는 인류의 공공의 적 1호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고양이 대량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들은 화형당하고 물에 빠뜨려지고 종탑에서 던져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쥐의 천적인 고양이를 없앰으로써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염병 중 하나인 흑사병의 확산을 스스로 자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미신이 권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고양이의 어두운 역사는 사실 인간의 두려움, 무지, 그리고 권력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고양이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을 뿐 편리한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여신에서 악마로, 그리고 다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길고 불공평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검은 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댁에도 그런 수처럼 새까만 반려동물이 살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